그러니까 너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내 것도 더 많이 살 거 아니겠어가 되는 거 있죠. 똑똑하네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서버렉, 네트워크, 냉각에 이어 전력 인프라 설계까지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기한 건 왜 하필 한국 기업들이냐라는 건데, 보도에 따르면 아직 실제 공급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고 초기 논의 단계지만 잠재적 후보로 오늘도 박구영 4월 22일입니다. 이란이 또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2척을 공격을 하면서 그 협상이 재개된 것에 대한 그 외교적인 노력, 이게 더 복잡해졌다라는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기사에 나온 것들을 좀 먼저 사실 그거 먼저 봤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경고도 없이 화물선을 공격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기사들 제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AP 쪽에서 나온 기사 원문을 좀 봤더니 살짝 다르긴 했어요. AP에서 나온 내용에 이란 쪽에서 주장할 때는 오히려 경고를 했는데 선박이 무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공격이 있었다, 그 경고가 없었다, 요거는 좀 분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격이 있는 건 맞는 거고. AP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사건은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가려는 외교 흐름 속에서 벌어졌고, 미국은 최근 이란과의 회담 재개를 추진하고 있었고 트럼프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다. 근데 그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 공격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외교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 뉴스의 첫 번째 축은 단순한 해상 충돌이라고 보기보다 외교를 재개해야 되는 국면의 한복판인데 지금 거기서 이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의 협상 흐름 자체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서 되게 뭐 중요한 포인트는 경고가 없었다라는 이제 표현이 우리 기사에 나왔었는데, AP 기사 본문 중간쯤에 보니까 이란이 클레임스를 해서 이제 주장하기를 ship ignored warnings before attack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워닝을 이제 무시를 했다.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 그러니까 충분히 경고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뭘 이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건 아니에요. AP가 그냥 얘기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일단 공격 사실 자체는 맞고요. 전체 맥락을 보면 이게 그냥 우발적인 사고냐에 대해서 그렇게 우발적인 사고처럼 다뤄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부터 이 외교를 재개하겠다라는 노력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이 뭐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도 있을 거고,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게 회담 재개에 대한 분위기를 좀 깨지 않겠냐.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이게 이란의 앞바다이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내 앞바다에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우연이라도 실수라도 한 발이라도 쏘면 이게 되게 격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입방정을 떨었는데, 진짜로 쏴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건이 쌓이게 되면 미국도 이제 이란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야, 내 앞바다고 내 해역과 내 안보를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에 경고를 했고 꺼지라 했는데 안 하니까 어떡하냐 우리는, 그렇게 맞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할 말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협상이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불안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조금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란 전쟁이 지금 휴전이 된 게 오픈 엔디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열려 있는 게 아니고 한 3일에서 한 5일 정도를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거다라고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란과의 휴전을 무기한으로 끌 생각은 없고, 이란 내부가 정리돼서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시간을 아주 짧게, 사실상 3일에서 5일 정도만 더 줄 수 있다라고 이 기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는 휴전을 연장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막 끝없이 내가 기다려주겠어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는 압박에 더 가깝지 않냐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휴전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란에게 주는 시간표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고 빡빡하다라는 거에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또 보니까 한 소식통이 문제 해결과 협상 재개를 위해 3일에서 5일 정도 시간이 더 주어질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시장이나 외교가 휴전이 연장됐다는 단어만 보면 숨 돌릴 시간이 길어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백악관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훨씬 조급하다. 그럼 왜 그 트럼프가 이렇게 짧은 시간표를 말을 하느냐? 이게 이제 이란 내부 상황하고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란 내부가 지금 정부가 당연히 이제 뭐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특히 이제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가 너무 많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누가 여기에서 진짜 내 목소리를 내고 이란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고 나중에 뭐 협상을 하든 뭘 하든 합의를 하든 서명을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이렇게 잘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은 거죠. 이 기사에서도 혁명수비대 사령관하고 대통령 측 인사들 사이에서 충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혁명수비대 수장들이 대외 협상 권한은 자기들한테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은 이제 너의 정치권은 국내 문제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고 대외적인 협상 권한은 혁명수비대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외교를 안 한다고? 이것도 웃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국내 문제는 하시고 혁명수비대는 내가 이제 대외 협상 권한이 있다. 둘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는 이란이 어떤 통일된 협상 상대가 아니라 이 안에 목소리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실제로 결정을 내리고 이걸 이끌고 갈 수 있는지 굉장히 불분명한, 권력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문제가 이제 이게 조건을 그냥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협상이 아니라, 사실 테이블에서 여기 앉아 있는 상대방이 있는데 이 상대방이 네가 지금 한 말을 약속을 지킬 수는 있는 거냐? 네가 힘이 있는 애가 맞아? 네 목소리가 이란 모두에게 통하는 게 맞아? 이 구조부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이 며칠의 시간을 준 게 오히려 이 내부 상황을 빠르게 정리해서 어떤 놈이 목소리를 낼 건지 정해라. 그래서 이 AP통신을 인용을 한 건데, 이 기사에서도 이란 대통령 세력이, 대통령이 힘을 회복할 때까지 휴전을 연장을 하고, 그래야 이란이 미국을 제도발 없이 회담에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미국이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협상하자고 말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란 안에 실제 협상을 집행할 사람과 권력이 살아있는지,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이 비슷한 말을 했다는데, 그의 말은 전쟁이 거의 끝나간다고는 생각하지만 동시에 이란이 다시 재정비할 시간을 주고 싶지는 않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이 기사에 나온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을 압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끝없이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짧은 데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휴전을 하는 게, 일단 우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로의 뭐 입장도 좀 정리하고, 그러게 좀 선의로 막 두드러 패다가 잠깐 좀 숨 좀 돌리시고, 이런 선의의 연장이라기보다는 니네 내부가 빨리 정리가 돼서 누가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빨리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는 마지막 압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이 전혀 사라지지 않은 것도 이 휴전의 연장이 그냥 압박일 뿐이지 선의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미국은 중동 일대에서 군사태세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트럼프도 이란이 협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강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연장된 휴전이 평화 정책의 단계가 아니다, 군사 압박을 유지한 마지막으로 외교의 문을 요만큼 열어둔 그런 상태라고 해석을 하면서, 전쟁 끝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전쟁이 재개되기 직전의 짧은 유예 기간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해요. 근데 뭐 협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통 상대방이 그래도 저쪽 무리가 있는데 저기서 목소리를 내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대장인 거죠, 그죠? 그 놈하고 얘기를 해서 그냥 뚝딱 해서
하는 게 성과 내기 쉽죠. 근데 지금 일하는 이 권력기관별로 메시지가 또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건데 완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뭐 대화합시다라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무조건 또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또 한쪽에서는 뭐 이 해협을 내가 통제를 하고 군사적으로 뭐 억지를 하는 그런 게 우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서는 그렇죠. 야, 그럼 이거를 누구랑 딜을 쳐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기사에서 봤던 혁명수비대 공격도 이런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거부하는 강경파로 알려진 혁명수비대의 새로운 대장, 사람이 아흐마드 뭐 바하디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번 달에 왔다고 해요. 혁명수비대의 새로운 대장으로 온 사람인데 굉장히 강경파라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앞바다고 여기는 우리가 지배하는 거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의 지도부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권력 싸움 중이니까 이 권력 싸움에서 내가 이겨서 이란의 실권을 잡기 위해서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거고, 그쵸? 근데 그럼 이 권력 싸움이 뭐 이렇게 정리되건 뭐 저렇게 정리되건, 트럼프가 3일에서 5일 뭐 이런, 만약에 그 말이 진짜라면 그런 짧은 시간표를 검토하는 것과 이거를 섞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란 내부에서 권력 다툼이 정말 세게 일어나고 있고, 이걸 트럼프는 오래 기다려줄 생각이 없다는 거랑 연결해 봤을 때 왜 이런 폭격이 또 일어났는지도, 폭격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배를 공격한 거, 그것도 왜 일어났는지가 좀 대충 감이 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틀릴 수는 있겠지만, 걱정인 거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혁명수비대가 잡았어. 혁명수비대가 이 권력을 잡고 대통령의 목소리를 작게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강경 대응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혁명수비대는 특히 새로운 대장이라는 애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휴전이 끝나는 동시에 그냥 싸움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또 한번 뒤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이란 안에서 누가 실권자인지 빨리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뭐 휴전 뭐 며칠 그냥 두고 말어. 하기 싫으면 야, 싸우자고. 이렇게 되는 게 우리 투자자 같은 이런 시장 입장에서는 꽤 무섭죠. 그죠? 이게 휴전이 연장됐다는 뉴스에 안도감을 항상 받는 편인데, 그 연장이 길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짧은 그 며칠 안 되는 시간 안에 성과가 없으면 다시 충돌로 돌아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어쩌면 마지막 유예 기간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강경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생각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별로 안 좋네요, 그죠? 다음 기사 볼게요. 요거는 월시가 이제 그 청문회 히어링에 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원 청문회 월시가 섰는데 연준의 체제를 변경해야 된다, 레짐을 체인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산이 너무 많다라는 문제로 집중적인 공격을 좀 받았습니다. 케빈 월시라고 뭐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의 다음 연준 의장 후보로 트럼프가 찍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난하게 인준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니라 연준의 어떤 운영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이 돈 많다고 이제 욕을 좀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앞으로 우린 연준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가 어떤 통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 대해서 이 월시가 근본적인 정책 체제의 변화, Fundamental Policy Reform이라고 얘기를 했고, 레짐의 체인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사실. 왜냐하면 연준은 원래 그렇게 막 확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굉장히 뜨뜻미지근하게 존재를 하면서 이 시장이 너무 과열이 되지도 않고 너무 폭삭망하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를 꾸준하게 만들어주는 게 연준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수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체제를 바꾸고 연준의 스타일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어떤 단순히 정책을 그래도 살짝 비둘기적으로 살짝 매적으로 미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이 통화정책 자체를 바라보는 철학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워시가 특히 이제 코로나 때 그리고 2022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한번 뛴 적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연준에서 했던 이야기가 제롬 파월을 욕을 하는 거죠. 일시적이다.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쓰다가 나중에 금리를 갑자기 급하게 올린 적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줬었거든요. 근데 연준이 맨날 뒷북을 치는. 근데 갑자기 금리를 나중에 하니까 이제 뒷북이니까 더 세게 빡 올려야 되니까 시장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비판을 막 하는 건데 그때도 막 물가가 오르는데 파월이 일시적일 뿐이다. 잡을 수 있다. 이러면서 뒤짐지고 왜 이러고 있다가 물가가 막 올라버리는 바람에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파월에 대한 평가가 좀 쫄보다. 좀 경제를 잘 모른다. 뒷북을 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비난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근데 워시가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 연준의 정책 도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금리 바꾸는 거, 그리고 자산 매각, 매입하는 대차대조표 운용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새로운 도구랑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금리를 더 빨리 올리겠다, 천천히 내린다, 빨리 내린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시장하고 소통하는 방식 자체를 다 바꾸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굉장히 연준 내에서의 혁신을 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또 재밌었던 건 워시가 이런 개혁론을 강하게 내세우면서도 또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이번 히어링에서. 근데 트럼프가 사실 이 사람을 찍은 이유는 너는 내 말을 따라서 기준금리를 내려줘야 한다가 이 사람의 거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건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지금 케빈 워시가 말을 할 때 내가 기준금리를 안 내리면 트럼프가 실망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의중과 내가 연준 의장이 됐을 때의 통화 정책은 상관이 없다. 그건 내 맘대로 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래저래 이제 트럼프가 막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많거든요. 되게 미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별로 관심 없고 나만의 독립성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꼭 트럼프만이 아니라 행정부에서 금리에 왈가왈부해서 어떻게 개입하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선을 딱 긋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의 어떤 꼭두각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리고 청문회를 이제 시작할 때 이 모두 발언에서도 자기가 의장으로 되면 확정이 되면 통화 정책을 굉장히 엄격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통령은 내가 금리를 낮추는데 전념할 때만 좋다고 말할 거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금리 결정에 사전 승인권을 갖는 것은 안 된다 라고 선을 딱 그었어요. 사실 이게 좀 중요하면서도 이 사람 그냥 약간 연막인가? 이런 느낌도 살짝 드는 게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정치 리스크 중에 하나가 다음번 파월 이후의 연준 체제가 트럼프의 약간 꼬붕이 될 것이냐. 요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 청문회에서 워시가 계속 겉으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마음은 일단은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뒤돌아서 딴짓하면 되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계속 독립성을 말하는 건 어쩌면은 행정부가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는 거를 굳이 시장에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어쩌면 겉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겉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쩌면 금리 인하하고 이거는 트럼프가 너무너무 바라는 짓이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청문회에서 이 워시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워시가
배우자의 신탁과 관련된 지분 가치를 자기가 적어낸 게 3억 3,500만 달러로 적었습니다. 3억 3,500만 원이 아니고 3억 3,500만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리고 주택이 두 채가 있는데 요것도 5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요. 두 채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부자인 거를 거의 넘어서는 부자라서 연준 의장이 되겠다고 하는 후보가 너무 자산이 많으니까 이 자기가 하는 정책과 좀 충돌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양은 미친 듯이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막 너 그 자산 언제 다 매각할 거냐 막 캐물으면서 연준 의장에 앉을 사람이 그렇게 막대한 재산을 들고 있다면 시장은 네가 하는 모든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해 충돌의 가능성을 보게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다 팔아라. 막 이랬는데 이 사람도 되게 웃기는 게 맞죠. 물론 자산이 많으면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살짝 좀 내가 유리한 쪽으로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내 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많아요, 돈이. 3억 3,500만 달러라 그랬잖아, 아까. 거기다가 집이 두 채가 5천만 달러. 합치면 3억 8,500만 달러고. 다 쓴 거 아닐 것 같으니까 한 4억 달러는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돈으로 6천억이거든요. 6천억인데 돈을 뭐 신경을 쓰겠어요? 그게 통화정책을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5천억이 되면 또 어떻고 7천억이 되면 또 뭐 어쩔 거예요, 그죠? 오히려 5천억이나 6천억이나 7천억이나 신경을 덜 쓸 것 같은데 그럼 뭐 연준 의장 후보는 그지해야 돼요? 아니죠, 그죠? 오히려 저 물어뜯는다고 하는 저 의원이, 저 민주당 의원이 재산이 꽤 많아요. 공개된 걸로만 해도 한 6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건 그렇거든요. 다 알려져 있는 건 이제 정확히 써 있는 건 아니라서 대충 범위가 써 있는데 그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이해 충돌 아닌가? 그죠? 오히려 뭐 그 정도 돈이 있을 때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이 막 200억이 되냐, 50억이 되냐는 조금 이제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5천억이 6천억 된다고 사람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이해 충돌이 더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저 사람들은 하여튼간 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그냥 끌어내리려고 물어뜯으려고 자기 돈 더 많으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또 워시가 자신의 금융자산을 모두 매각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매각한다라는 게 이제 어떤 통화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게 현금으로 바꿔놓겠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워런이 언급했던 자산들은 다 정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뭐 앞으로 인준 절차가 잘 끝날 거겠죠, 그죠? 아마도 괜히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제 발목 잡아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는 이 사람이 자꾸 독립성을 강조를 하긴 했는데 독립성을 강조 안 하는 연준 의장은 없어요. 원래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독립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 경제 대통령이라고 연준 의장을 부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독립성이 당연히 보장이 돼서 이 행정부와는 완전 따로 놀아도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내가 연준 의장이 되고 싶은 사람이 독립성은 그거는 좀 못 지킬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겉으로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너 되면은 완전 연준이 트럼프의 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돌면 결국은 트럼프 말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왜냐면 예전에도 제가 이 두 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연결고리가 아주 타이트합니다. 굉장히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말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연준 의장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금리도 좀 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더 있을 것 같다. 뭐 제 생각은 이때까지 그 느낌으로는 일단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 좀 재밌어서 기사를 가져왔는데 엔비디아가 한국의 전력 업체들에게 접근을 한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단순히 AI 칩만 이렇게 만드는 뭐 당연히 너무너무 잘 만들지만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 칩이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인프라 구조까지 직접 짜려고 한다라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칩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전력 설비까지 내가 내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사에 보니까 엔비디아가 한국의 주요 전력 설비 업체들의 더 높은 전압 기반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설계를 논의하기 위해 접근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지금 AI 경쟁에서 이제 뭐 병목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칩 성능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이제 당연히 1번일 겁니다. 칩 성능이 좋아야 AI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또 두 번째로는 그 칩에 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심지어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GPU를 잘 만드는 회사에서 GPU가 제일 좋은 효율로 잘 돌아가게 만드는 전력 시스템까지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 전력 업체들한테 접근을 한 게 아니냐.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그게 뭐 정확히 어디 정해지진 않았는데 후보군들이 좀 나오던데,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엔비디아가 한국 전력 장비 제조사들에게 800V 직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핵심이 이제 800V DC 직류 시스템인데,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는 대체로 여러 단계의 전력 변환을 거쳐 서버까지 전력을 공급해 왔는데, 그 중간 단계를 엔비디아가 줄이고 하나의 직류 변환으로 시설 전반에 고전압 전력을 분배할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고 해요.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력을 미친 듯이 먹는, 하마같이 먹는 애죠. GPU가 일단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뭐 적어도 수천 개, 수만 개가 막 들어가고, 거기다 냉각 시스템까지 붙으면 냉각 시스템도 전부 전력이죠. 전기가 쓰는 거고. 그러면 이 전력 손실이 너무 이제 많이 되죠. 너무 전력 손실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전력 손실만 작게 만들 수 있으면 굉장히 큰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이 AI 인프라를 돌리는데 드는 돈 중에 전기가 뭐 얼마큼 차지한다 싶을 정도로. 근데 전력 변환 단계가 많으면 이걸로 바꿨다, 이걸로 바꿨다, 이걸로 바꿨다 해서 이제 이동을 시키면 당연히 그 사이에 손실이 커질 테니까 아예 이 데이터 센터 전력을 그냥 한 번만 딱 직류 변환해가지고 때리는 식으로 구조를 짜려고 하는 건데, 새로 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업계의 표준이 54V의 데이터 센터 시스템인데 요거랑 비교가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전압 체계를 올리고 싶어 하는 거고, 단순히 앞으로의 AI 서버가 성능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력 밀도도 같이 올리고 있다. 그래서 54V 체계로 지금까지는 버틸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오는 더 고도화가 된 AI 서버는 GPU 전력 소모가 너무 커지면서 점점 이 54V 체계로는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고도화된 이 AI 서버는 이 전압 갖고는 안 된다. 어차피 전압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칩 기술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칩 기술이 올라가는 것만큼 얘를 돌리기 위해서 전기 들어오는 방식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구상을 하는 이유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 붐의 중심에 본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를 납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더 큰 AI 클러스터를 짓고 더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끌어다 쓰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내 칩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AI 클러스터를 더 크게 더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얘네들도 용기를 내서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는 것만큼 내 GPU도 더 많이 살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인프라는 엔비디아에게는 결국은 내 매출과 직결이 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전력 문제 때문에 늦어지면 GPU 출하도 뭐 빨리 받을 필요가 없죠. 그죠? 늦게 나가게 되고, 그럼 내 매출이 미뤄지게 될 거고, 데이터 센터의 운영 효율이 낮으면 얘들이 내 칩을 가져가서, 비싸게 산 내 칩을 가져가서 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효율이 안 나와가지고 얘가 버는 돈이 적어지니까, 고객이 투자를 이만큼 했는데 내 칩을 사다가 이만큼 투자를 해놨는데 여기서 버는 돈이 요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너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만들어줘야 내 것도 더 많이 살 거 아니겠어가 되는 거 있죠. 똑똑하네요.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서버렉, 네트워크, 냉각에 이어 전력 인프라 설계까지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신기한 건 왜 하필 한국 기업들이냐라는 건데, 보도에 따르면 아직 실제 공급 계약이 체결된 건 아니고 초기 논의 단계지만 잠재적 후보로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요 세 개의 회사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 몰라요. 이 보도에 나온 거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래 이 반도체 메모리 뭐 이런 쪽에서 엔비디아 공급망의 뭐 핵심 축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전력 장비도 엔비디아랑 연결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통해서 이미 엔비디아 메모리 공급망의 핵심 지역으로 한국인데 여기에 전력까지 탁 들어가면 사실 한국을 단순히 부품만 조달하는 곳이 아니라 AI 인프라 전반을 함께 꾸려갈 수 있는 어떤 산업의 파트너로 보기 시작하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전력까지 다 되게 오랫동안 잘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호환성 문제라는데 엔비디아가 구상하고 있는 거의 핵심 이슈가 기존에 있던 인프라들, 그렇죠? 이미 54V로 돌리고 있는 이 기존의 인프라들과 과연 호환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기존 시설을 증설하고 확장하는, 개조하고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근데 54V 기반의 이 인프라에서 갑자기 800V 직류 체계로 넘어가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장치라든지 배선이라든지 뭐 보호하는 장치, 냉각 장치들, 안전 규격까지 다 바꿔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더 높은 전압을 씁시다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 센터의 설계를 아예 바꾸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초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지만 그래서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뉴스의 의미가 더 큰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술 업계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는 대개 제품 출시보다 설계 표준 논의에서 나타난다. 엔비디아가 한국 업체들과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이미 다음 세대 AI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전력 밀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거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남은 내용 같은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벌써부터 한국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너 이거 800V로 해가지고 직류 체계로 쫙 하는 거 이거 좀 해줄 수 있겠냐?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라는 건 다음번 데이터 센터는 다음 세대, 차세대의 데이터 센터는 더 지금보다 훨씬 고도화가 될 거고 전력 밀도도 굉장히 높아질 걸로 이미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GPU, AI 서버가 기존 전력 방식으로 54V 갖고는 이걸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충분하게 돌릴 수가 없는, 얘의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전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당연히 그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전력 회사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엔비디아가 계속 AI 인프라 전체를 좀 장악하는 방향으로 전력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점점 확장한다라는 걸로 봤을 때 어쩌면 이 GPU만 가지고서 어떤 뭐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는 데 있어 자기네들 거 안 쓰면 또 한 번 쓰면 계속 이걸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락기는 하는 그런 효과에서 아예 이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는 표준까지 엔비디아 마크를 달게 하려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이 시장에서의 이 독점적인 지위를 잃을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한국 전력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논의가 뭐 실제 계약이나 공동 설계 같은 걸로 이어지게 되면 AI 테마가 더 이렇게 펼쳐지겠죠, 그죠? 반도체, 뭐 서버 이런 거에서 뭐 앞으로는 뭐 변압기, 배전, 뭐 고전압에 대한 설비, 장비, 또 뭐 전력을 변환하는 그런 시스템들 이런 것까지 다 확산이 되면 AI 수혜주라고 하는 범위가 확 한 번 더 확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을 정리를 하자면 엔비디아가 한국의 주요 전력 장비 업체들과 800V 직류 기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가 차세대로는 아예 이 전력의 그 공급 방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미래가 엔비디아는 이미 설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54V의 체계보다 훨씬 더 높은 전압을 가서 전력 손실을 줄이면서 이 대규모로 쌓여질 AI 서버에 대한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어 한다. 그거는 엔비디아가 내 칩을 많이 팔기 위해서 저 고객이 잘 돼야 내 것도 많이 사겠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업체들과 계약 단계는 아니고 그냥 지금 이미 있는 이 인프라들과
과연 이 800V로 갔을 때 호환이 될 것인가? 이게 적용하는데 비용도 문제일 거고, 그죠?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칩만이 아니라 그 칩에 전기를 어떻게 넣을까까지 포함이 된 전체적인 인프라의 경쟁이 될 거고, 한국 기업들이 어쩌면입니다만 그 공급망에 딱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라고 하는 꽤 괜찮은 내용이었습니다.